여행이 설레는 것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낯선 풍경과 만나고 낯선 사람과 만나고 그리고 돌아올 때의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세상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고 인류의 문명이 소통해온 길 실크로드. 아랍에서 시작해 아시아로 이어지는 실크로드의 끝은 어디에 닿아 있었을까요? 실크로드의 동쪽 끝, 신라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천년의 수도 경주. 저는 지금 실크로드의 마지막 여행지가 천년 동안 이어졌던 도시는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그리고 경주가 유일합니다. 덕분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만한 도시 경주가 가장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계절을 계속 풀려서 올라오는가 봐요. 예. 노예 고치에서 한 올씩 씨를 얻어 비단을 짜는 모습은 예전에는 흔한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이 마을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50년 만에 처음 봅니다. 그때는 요래 뚝담에 예. 무조 걸어놓고 손 넣고 나쁠 때 가지요. 그래, 그때. 예. 경주가 여기가 원래 비단이 여기가 유명한가 봐. 옛날부터 여기 이제 신라 여기 특히나 여기 경주에서 1대1합니다. 유일하게. 아, 이 동네가? 예. 손으로 생산한 이 마을의 비단은 전국에서 알아준다고 합니다. 노예를 기르고 실을 뽑고 배틀을 돌리는 일을 마을의 27가구 사람들이 함께해서 연간 300필의 비단을 짠다고 합니다. 삼국 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가 누에치기를 권고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박혁거세 왕이 형사 건설을 위한 자재를 싣고 인도에서 들어온 배가 도착한 항구를 사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곡현에 있었다는 사포. 하곡현이 바로 지금의 울산 태화강 일대입니다. 아유광이 불상을 만들려다가 완성하지 못한 그 재료를 실은 철과 금을 실은 배가 사포에 도착했다거나 또는 이 자장이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사포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보입니다. 아마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사포가 가장 중요한 이 국제무역항이나 또는 관문항으로서 아마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가 참 지금은 폐허인데 옛날 천년 전에 신라 때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통일신라 제일의 가장 큰 항구, 번화한 항구였고 여기에 많은 관아들이 있었고 그렇게 번창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참 역사라는 게 주는 묘한 그런 감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일대가 천년 전 실크로드를 거쳐 세계 각지의 선박들이 신라로 들어오는 국제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항구를 통해 들어온 상인들은 다시 육로를 통해 하루 거리인 경주로 들어갔습니다. 서역의 신기한 물품을 들고 동방의 끝 신라 땅을 밟았던 당시의 아랍 상인들. 사막의 모래바람을 헤치며
초원을 찾아 여행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화려한 꽃이 만발해 있는 경주의 인상은 어떠했을까요? وفيها مدينة اسمها كايوا. هؤلاء الناس يعيشون فيها كأنهم في أوطانهم مواليدهم ولا يريدون أن يخرجوا من هذا الوطن. 그들의 눈에 비친 경주는 그야말로 국제도시로서 손색 없는 곳이었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룩한 7세기 이후가 되면 도시 계획의 기본 틀이 다 짜여집니다. 남북으로 도로가 잘 닦여진 바둑판과 같은 철저한 계획 도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신라의 35채의 금입택, 즉 금으로 장식한 주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당시 신라의 화려함과 번성함을 엿볼 수 있는 유물과 기록들은 많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황금의 나라 신라입니다. 신라에서 출토된 많은 황금 유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신라를 금은으로 채색한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나온 금 귀걸이를 이렇게 되게 수량을 세어보니까 최소한 700쌍 이상의 금이 됩니다. 그러나 백제에서 나온 금 귀걸이를 모두 체크해보면 한 50점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의 경우는 백제, 고구려, 또 일본 열도, 중국에 비한다면 이 금의 수량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금의 수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각조사 조건이 비슷한 경우라고 가정할 때 지배층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황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신라의 사치가 극에 달하자 흥덕왕대에 이르러 금령, 즉 계급에 따라 외래 사치품 사용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신라에서 사용했던 외국 산물의 사치품들은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슬슬이라고 하는 그 푸른색의 보석인데 그것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해외에서 온 것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보통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취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에선 생산되지 않는 것이었고 당시에 수입됐던 몇 가지 수입품들을 보면 아라비아 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하문빗, 아랍산 유향, 당나라에서 제작된 관모인 복두까지 수입품의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그런데 옷감의 재료로서 계급을 구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더 고급 라는 높은 계급이 쓰고 평민들은 그냥 평범한 견직물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평민들도 라와 같은 고급 직물을 서로 앞다퉈서 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 의생활을 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물품과 함께 신라를 찾은 서역인들, 그들은 신라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وأن من دخل من المسلمين بلادا في آخر السين تدعى الشيلة بها الذهب الكثير استوطنها لطيبها ولها البتة